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현상 이런 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어,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놈의 불황. 네. 코로나 불황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 많이 어렵고 상당 기간 사람들 해고를 해야 되고 네. 또 해고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일자리를 다시 채용하더라도 네. 임금이 오르겠냐 이거죠. 월급이 오르겠냐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특히 저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참 걱정인 게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 이미 취직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죠. 네. 근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뭐 학업을 또 연장해서 뭐 그렇게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이 몇 년치 문이 닫히는 기분이 좀 들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 실업자가 층이 자꾸 매년 졸업자들 나오니까 네. 실업자의 층이 더 커지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임금이나 사회 물가에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1년, 2년으로 종식되면 최고인데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게 저는 물가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이게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저는 정보통신혁명 그럴 때 제가 정보통신혁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19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하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언컨택트 사회가 딱 펼쳐지고 나니까 이게 뭐 재택 하면 전 재택을 하는 순간 누가 일을 하고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대요.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성과를 옛날에는 팀 단위로 측정을 하고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누구 하자 하면서 사무실에서 중간에서 뭐 이렇게 같이 팀 단위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 하나 걸치고 무임승차 무임승차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줌이든 유튜브든 뭐 그룹이든 뭐든 프로그램을 쫙 해서 위에 관리자 앞에서 앉아서 아침에 오늘 누구 해서 너 하나하나한테 일을 따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왔는지를 금방 알게 된대요. 이제는 업무 분장 확실하게 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공부해서 뭐 일을 해서 어딜 해서 딱 업무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이런 쪽으로 일들이 특히 이런 언컨택트 분위기 속에서 이런 걸 되게 싫어하고 저도 뭐 줌이든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강제로 해야 되잖아요. 효율,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다 뭐냐 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좋게 이야기하면 제품의 단가가 떨어진다. 물건값이 떨어지니까 소비자 입장이 좋다가 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거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괴롭고 깎이고 해고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노동의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건 그런 이게 듣기는 좋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비교하기 쉬워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의 파워가 훨씬 커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통화 유통 속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통화 유통 속도는 정보 유통 속도에 반비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 통화나 이런 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아비트리지라는 게 있고. 근데 물건은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이커머스나 물건이 정보화되다 보니까 물건의 아비트리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를 그냥 중국으로서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엄청나요. 전체 판매자 중에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고 중국 상품을 그냥 바로 올리는 그 판매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알리 안 갑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마찰이 없어지고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기조적으로 아예 물가가 오르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 효율화가 극적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잖아요. 그죠? 아마존들이 들어와 있는 품목과 안 들어와 있는 품목이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책에 하나 연구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말로 떼우겠습니다. 월마트랑 아마존이랑 이 가격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월마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존의 품목이 올라가 있고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월마트도 신속하게 가격을 조정한대요. 그런데 아마존에 안 파는 물건 같은 경우는 네. 그 가격의 조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딱 비교를 시켜주는 거죠. 그 대표 품목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배송료도 깎아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역 물가가 사라진대요. 지역 물가, 로컬 프라이스라고 부르잖아요. 로컬 프라이스가 뭐냐면 이제 땅이 넓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러겠죠, 그죠?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이 지역에서 파는 물건과 저 지역에서 파는 물건 사이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컸대요. 왜 그러냐면 운송비가 꽤 크고 그죠. 그 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오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플로리다의 자몽이 있다 그러면 이 네. 두 가격이 각 지역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차이가 운송 비용 인상으로 좀 컸대요. 근데 아마존이 이런 이제 우리가 B&F라고 그러는 베버리지 앤 푸드라고 그러는데 F&B 뭐 이쪽 산업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먹거리조차도 가격이 전국 동일 가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그 물류 시설을 가지고서 프라임 고객들한테 한 방에 풀어버리니까. 진짜 그 이익 감소와 독점의 시대다. 그런 생각이 많이 저는 그래서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주식으로 바로 제가 들어왔는데 그게 참 은행주도 매력 있고 싸고 좋고 뭐 예를 들어서 KTNG도 참 좋고 특히 이처럼 금리 제로금리 시대에 배당을 막 5% 10%씩 주는 회사들이 계속 싸게 거래될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다. 그래서 저 회사들 저는 버티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큰 수익이 나겠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결국 지금 방금 사임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국 동시 가격이 되고 가격 비교가 신속해지고 딴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걸 더 쉽게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물건을 갖다가 최저 가격이라고 올려가지고 마진도 크게 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세상에 오게 되면 이게 온컨택트 사회에서 이제 뭐 강제로 전부 온라인 주문해봤잖아요. 이제 뭐 밖에 못 나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비중이라든가 또는 모바일 비중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불황을 견뎌내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기업들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 더 독점력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얘기하신 게 쭉 이게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임금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 그러면 임금이 낮아진다는 건 단위 시간당 내 소득이 낮아지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니까 실업 상태고 이렇게 되면 더 그럴 거고. 그럼 또 더 최저가에 더 인기가 많아지고 거기에 이제 그럼 그 최저가니까 이익이 박해지니까 그런 중간 유통업체나 작은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이 최저가로 독점적으로 이 얕은 마진을 이만큼씩 먹는 그런 박리담이라고 하죠. 그 보면은 실제로 그런 뭐 쿠팡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보면 위너 아이템이 추천해 주거든요. 이거를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는 다 똑같은 거 쓰겠다 사람들이. 지금 사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옷도 그냥 다 똑같은 거 입고 차도 다 똑같은 거 타고 이제는 그냥 다 똑같은 것만 하겠다. 왜냐면 검색하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좋아요. 이게 딱 떠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래서 하차금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 최근에 이제 한국 현대차에서 만든 제네시스가 되게 잘 팔리잖아요. 몇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몇 달 기다리는 건 이제 제 친구가 거기서 딜러하는 친구들 이제 판매하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몇 달 기다려야 되니? 그랬더니 한 5달에서 6달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재작년인가 팰리세이드 이후에 처음이래요. 굉장히 차가 잘 팔린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아? 뭐 보니까 좀 약간 말도 많던데 이렇게 물었더니 딱 하더라고요. 하차감. 예전에 수입차를 탔을 때 쏠리던 그 눈길을 국내 차를 타서 볼 수 있대요. 저는 양극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가격에 평평해지겠죠. 방금 이야기하신 전국 동일 가격, 로컬 프라이스 없는 세상, 평평한 가격의 세상이 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싼 값을 찾아서 그리고 가장 싸게 파는 한 회사가 독점하는 그런 시대의 그런 산업이 제일 사이즈가 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른 한편에는 뭐냐면 나는 그러나 그거랑 달라.
자신이 그쪽과 다르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도 사람은 또 가지고 있는 게 배블론 효과인가요? 배블론 지휘제 뭐 이렇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남과 자신을 차별화를 시키고 싶은 욕구들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샤넬 런을 보면서 샤넬러는 뭔가요? 샤넬이 얼마 전에 가격을 제품 가격을 한 100만 원씩 올렸어요. 아. 이 불황에 100만 원씩. 100만 원 더 올린 품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불황에 여러분 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샤넬이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마케터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임장님하고 저하고 맨날 디플레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물가가 빠져서 좀만 기다리면 값이 내리는데 뭐 전부 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샤넬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미리 그걸 사둬야 되겠다. 그 샤넬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람들이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서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그거를 사는 그런 일을 한 걸 샤넬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분들은 훌륭한 그 중간에 계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가격 사이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마진을 네. 신속하게 좁혀주시는 훌륭한 저는 리세일러들 혹은 또는 마케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뛰는 분들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저렇게 뛰는 분들을 뭐 이런 게 아니라 샤넬은 저걸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차감 이야기랑 비슷한 거죠. 네. 차를 잘 타고 다니는 승차감이 아니라 차를 내릴 때 자기를 봐주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즐기는 소비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요들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성장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성장주 다음으로 시장에서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럭셔리에 대해서 이게 차별화된 어떤 소비 이런 쪽으로 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저는 양극화되고 또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런 경쟁이 치열한 하계를 바라보며 위에서 제품 가격을 막 불황에도 인상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물량을 또 쏟아내기보다는 조절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관리하며 그렇게 또 하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가 세상의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또 저 역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걸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가격 결정권이 있는 독점적 사업자. 그리고 독점적 사업자와 함께 네. 브랜드 파워를 이 상황에서도 안 잃어버린 해외 주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아까 했었던 사실 양적 완화랑 제가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